축구 역사상 최고의 올라운드 플레이어 루드 굴리트. 큰 키와 탄탄한 체격, 득점력, 패스력, 수비력, 활동량까지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선수인데요. 실제로 현역 시절에 디에고 마라도나의 라이벌이었던 레전드 오브 레전드였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온라인 게임 덕분에 유명세를 타기 전에는 인지도가 높지 못했었는데요. 돌아보면 참 대단했던 그의 현역 시절을 돌아보겠습니다. 굴리트는 1962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조지 굴리트는 수리남에 있었을 때 친구인 헤르만 레이카르트와 함께 네덜란드로 넘어왔는데요. 덕분에 서로의 아들들인 루드 굴리트와 프랑크 레이카르트도 어렸을 때부터 친구로 지내며 함께 축구를 했다고 합니다. 뛰어난 재능을 보이던 굴리트는 지역 내 몇몇 유스팀들을 거쳤고 16살이던 79-80 시즌에 HFC 할렘에 입단하며 본격적인 프로 커리어를 시작했는데요. 입단하자마자 네덜란드 1부 리그에서 출전 기회들을 얻은 굴리트는 모든 경기 24경기 4골을 기록합니다. 흥미롭게도 데뷔 당시 굴리트의 첫 포지션은 최후방에서 수비를 하며 빌드업도 관여하는 스위퍼였다고 하죠. 그러다가 그의 공격적인 재능을 눈여겨본 베리 휴즈 감독은 시즌 중에 굴리트의 포지션을 여러 번 변신시켰습니다. 스위퍼로 시작해 중앙 미드필더와 우측 미드필더 등 여러 포지션들을 골고루 소화한 굴리트는 이때부터 벌써 최고의 멀티플레이어가 될 자질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팀은 하위권에 처져 있던 팀이었기 때문에 이 시즌은 강등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굴리트는 오히려 이를 전화위복 삼아 2부 리그에서 36경기에 출장해 14골을 넣었고 공격 능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곧바로 1부 리그에 돌아온 81-82 시즌에 31경기 14골을 폭발시킨 굴리트는 팀을 리그 4위까지 올려놓았고 네덜란드 국가대표로도 데뷔했습니다. 더 큰 클럽으로의 이적을 준비한 굴리트는 리그 내 명문 페예노르트 로테르담에 입단하는데요. 당시 페예노르트는 아약스와 함께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팀이었지만 10년 가까이 아약스 및 새롭게 치고 올라온 PSV 아인토벤에 밀려서 우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할렘이 4위에 올랐던 시즌에 페예노르트는 6위로 추락하며 체면을 구겼는데요. 명가부활을 꿈꾸며 루드 굴리트를 데려온 것이었죠. 굴리트를 앞세운 페예노르트는 다시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고 준우승에 그치긴 했지만 아약스를 위협할 유일한 대항마로 등극했습니다. 입단 2년차인 83-84 시즌에 굴리트의 페예노르트는 드디어 리그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마르코 반 바스텐이라는 괴물 신인이 등장한 아약스. 우수한 조직력을 자랑한 PSV가 열심히 쫓아왔지만 말년에 요한 크루이프가 합류하면서 한층 더 강해진 페예노르트는 오랜만에 달콤한 우승을 맛봤습니다. 커리어를 거듭하며 점점 더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받은 굴리트는 모든 대회 45경기 25골을 터뜨리면서 리그와 컵 대회를 더블로 우승한 팀의 주인공이 되었고 네덜란드 올해의 선수에 선정됩니다. 하지만 팀의 감독이었던 티스 리브레그츠는 굴리트를 검둥이라고 부르는 등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그를 게으른 선수라고 비난하면서 점점 갈등이 생겼는데요. 결국 비난에 직면한 감독이 팀을 떠났지만 굴리트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활약을 하던 중 인대가 찢어지는 큰 부상을 당해 장기간 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굴리트가 없는 페예노르트는 성적이 크게 떨어졌고 반 바스텐의 아약스에게 우승을 내주고 말았죠. 여러 일들로 상처를 받은 굴리트는 시즌이 끝난 후 라이벌 팀인 PSV 아인토벤으로 이적했는데요. 페예노르트의 팬들은 그가 돈 때문에 팀을 버렸다며 비난을 퍼부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굴리트는 PSV에서 더 뛰어난 활약을 펼칩니다. 단 2년을 뛰었지만 모든 대회 75경기 53골 29도움을 기록하면서 팀의 리그 2연패를 이끌었고 리그 득점왕 및 다시 한번 네덜란드 올해의 선수에 선정되면서 이미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게 된 굴리트는 반 바스텐과 함께 이탈리아의 명문 AC 밀란에 입단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밀란은 수년 전 승부조작 연루 혐의로 강등까지 됐었던 몰락한 명가였습니다. 그랬던 팀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인수한 후 공격적인 영입을 펼친 결과 거물급 선수들과 함께 새로운 감독으로 아리고 사키가 임명됩니다. 압박축구의 창시자로 평가받는 아리고 사키의 전술에서 활동량은 물론 수비력까지 뛰어났던 만능자원인 굴리트는 중심이 돼 활약했고 이미 PSV에서 세계 정상급 실력을 인정받았던 굴리트는 밀란에서 첫 시즌을 보내던 도중에 세계 최고의 선수에게 수여되는 발롱도르를 수상했죠. 그는 입단 첫 해부터 모든 대회 39경기 13골 11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밀란은 오랜만에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특히 굴리트는 이 시즌부터 세계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디에고 마라도나와 라이벌 관계를 구축해 많은 팬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당시 밀란의 압박 축구는 전대회 우승팀인 나폴리에서 에이스로 활약 중인 마라도나를 막기에 적합한 전술이었는데요. 그 결과 밀란은 나폴리와의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했으며
굴리트는 한 골 3개 도움을 기록해 한 골 1개 도움에 그친 마라도나의 판정승을 거두었죠. 곧바로 이어진 유로 88에서도 굴리트는 네덜란드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메이저 대회 우승을 안겨줍니다. 물론 이 대회의 주인공은 득점왕에 오른 반 바스텐이긴 하지만 그가 수월하게 득점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준 굴리트의 활약도 빛났다는 평가인데요. 특히 결승전 소련과의 경기에서 넣은 귀중한 결승골은 그의 커리어 수많은 득점들 중 가장 중요한 골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해의 발롱도르는 반 바스텐의 몫이 되었지만 굴리트는 2등으로 그의 버금가는 활약을 했음을 인정받았죠. 88-89 시즌에 아약스에서 활약하던 프랑크 레이카르트도 AC밀란에 합류했고 이들 세 사람은 오렌지 삼총사를 구축하게 되었는데요. 굴리트는 챔피언스 리그의 전신인 유러피언컵에서 4강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한 골 2개의 도움, 결승전 슈테와 부쿠레슈티를 상대로 2골을 넣으면서 우승을 이끕니다. 여전히 팀에서 뛰어난 영향력을 보여줬지만 이 시즌에 굴리트는 경기 중 부상을 여러 땅에 많은 경기를 놓치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모든 대회 28경기 11골 7개 도움에 그쳤고 이어진 89-90 시즌에는 더 심각한 무릎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한 시즌 동안 단 3경기 출장에 그치고 맙니다. 그나마 시즌 막바지에 유러피언컵 결승전 벤피카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해 1대0 승리를 함께한 것은 그나마의 위안거리였죠. 그런데 이때부터 반 바스텐, 레이카르트를 포함한 몇몇 선수들은 아리고 사키의 훈련이 너무 힘들고 부상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굴리트는 이런 상황에 감독과 선수들의 중간에서 서로의 불만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오렌지 삼총사가 삐걱거리기 시작하자 이는 곧 네덜란드 대표팀의 부진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유로 우승의 성과를 90년 월드컵까지 이어가길 팬들은 바랬지만 반 바스텐이 득점을 기록하지 못한 네덜란드는 16강에서 서독에게 격파당합니다. 조별 예선 3경기에서 3무로 승리가 없었지만 16강에 진출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죠. 90-91 시즌부터 굴리트는 다시 많은 경기를 뛰었지만 반 바스텐의 득점력이 눈에 띄게 줄었으며 팀은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결국 팀은 무관에 그치게 됐고 이후 아리고 사키 감독은 이탈리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안 좋았던 분위기를 반전시킨 사람은 AC밀란의 새로운 감독이었는데요. 사키에 이어 지휘봉을 잡은 수석 코치 출신 파비오 카펠로는 전임 감독의 철학을 이어받으면서도 자신만의 스타일로 선수들의 장점을 살려줬고 밀란을 58경기 연속 무패라는 엄청난 기록을 남길 무적의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렌지 삼총사를 포함한 밀란의 선수들은 카펠로의 지휘하에 리그 무패 우승도 경험하고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렸죠. 하지만 굴리트는 큰 부상을 당했던 이후로 잔부상이 눈에 띄게 잦아졌고 기량면에서도 예전과 비교해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스스로도 큰 부상을 겪은 이후로 예전의 내가 아니게 되었다 라고 말하며 씁쓸해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92-93 시즌부터 개편된 외국인 선수 규정은 굴리트의 출전 시간을 더욱 제한시키고 말았는데요. 이제부터 팀에서 이탈리아 국적이 아닌 선수는 단 3명만이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바뀌었지만 팀은 오히려 오렌지 삼총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프랑스 국적의 장피에르 파팽, 유고슬라비아의 데얀 사비세비치, 크로아티아의 지보니미르 보반을 영입했습니다. 파팽은 무려 91년 발롱도르 수상자였고 사비세비치는 같은 날에 공동 2위를 차지한 선수였기 때문에 이들을 한 번에 데려온 밀란의 클래스를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6명의 외국인 선수 중에 단 3명만이 출장할 수 있었으니 자연스럽게 선수들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반 바스텐과 레이카르트, 장피에르 파팽이 우선적으로 선발의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이 시즌에 굴리트는 리그에서 15경기 7골 4도움의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죠. 결국 93-94 시즌에 굴리트는 밀란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토리노로 이적할 것이 유력했으나 스벤 고란 에릭손 감독의 러브콜을 받고 삼프도리아로 임대갑니다. 에이스였던 로베르토 만치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삼프도리아는 굴리트 덕분에 공격 옵션을 분산시킬 수 있었고 다시 주전으로 활약한 굴리트는 리그에서 31경기 15골을 기록합니다. 그가 입단하기 전 7위였던 팀의 성적은 3위까지 올라갔고 코파 이탈리아에서는 결승전에서 안코나를 무려 6대1로 꺾고 우승했으니 굴리트를 영입한 효과를 톡톡히 본 삼프도리아였죠. 그러나 이 즈음에 굴리트는 더 이상 네덜란드 대표팀의 유니폼을 입지 못하게 되는데요. 유로 92 대회를 마지막으로 지휘봉을 놓은 리누스 미엘스에 이어 딕 아드보카트가 네덜란드의 감독이 되었는데 전술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던 굴리트가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아드보카트의 네덜란드는 예선을 통과했지만 본선은 요한 크루이프가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그럴 경우 굴리트가 돌아와 월드컵을 뛸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아드보카트가 팀에 남아 월드컵을 이끌게 되었고 굴리트의 국가대표 커리어가 끝이 나버렸죠. 클럽에서는 삼프도리아와의 임대 계약이 끝난 94-95 시즌에 굴리트는 밀란으로 돌아갔는데요. 이미 레이카르트는 아약스로 돌아가
나간 후였고 반바스텐은 자신을 은퇴까지 하게 만들 발목 부상 때문에 전혀 출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출전이 수월해진 밀란에서 굴리트는 주전으로 뛰었지만 이전의 갈등이 잘 해결되지 못했는지 단 2달여가 지난 후 삼프도리아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 속에 밀란도 삼프도리아도 각각 순위가 4위와 8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양 팀에서 합쳐 리그 30경기 12골을 기록한 굴리트는 이 시즌을 마지막으로 이탈리아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95-96 시즌에 굴리트는 처음으로 잉글랜드를 향해 자유계약으로 첼시에 입단하게 되었는데요. 글렌 호들 감독의 지도하에 초반에는 스위퍼로 뛰었지만 곧 자신이 더 좋아하는 미드필더에서 뛰게 되었고 예전과 같은 폭발적인 모습은 없었지만 클래스 있는 플레이로 선수들을 후방에서 지원했습니다. 모든 대회 32경기 출장 4골을 넣은 굴리트는 이 시절을 회상하며 가장 즐기면서 축구를 했던 순간이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나이도 적지 않고 전혀 새로운 무대에서 처음 뛰었지만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아 EPL 올해의 팀, 첼시 올해의 선수에 선정되었죠. 그런데 첼시에서 2년차를 맞은 굴리트에게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감독이었던 글렌 호들이 잉글랜드 국가대표 감독으로 자리를 옮기자 경험이 많은 굴리트가 선수 겸 감독으로 임명됩니다. 이때는 유럽 축구계에 흑인 감독이 많지 않았고 굴리트가 아직 감독 경험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였는데요. 기대에 보답한 굴리트는 감독 데뷔 시즌에 잉글랜드 FA컵에서 우승하는 성과를 거둡니다. 이는 외국인 감독 최초의 FA컵 우승이었고 첼시가 26년 만에 따낸 메이저 대회 트로피였습니다. 이어진 97-98 시즌에 굴리트는 리그 순위를 최고 2위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컵 위너스컵과 리그컵에서 각각 8강과 4강에 올라 순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단 수뇌부와 갈등을 겪고 있던 굴리트는 다소 갑작스럽게 경질을 당하고 마는데요. 이때 팀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팬들은 큰 아쉬움을 느꼈고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고 떠난 굴리트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후로 그는 뉴캐슬을 거쳐 페예노르트 감독을 맡았는데 이때 송종국을 지도하기도 했었죠. 굴리트는 이렇게 뛰어난 커리어를 남겼음에도 은퇴 후 비유럽에서는 인지도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러다가 온라인 축구 게임에서 사기적인 능력치를 보유하게 된 이후로 적폐, 굴맨이라고 불리면서 다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굴리트가 이렇게 엄청난 능력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그가 거의 모든 포지션에서 활약이 가능한 다재다능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선수 시절에도 마라도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음을 생각하면 그에 대한 이전의 평가가 너무 박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좋은 실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게임에 힘입어 다시 부활한 역대 최고의 올라운드 플레이어 루드글리트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 많은 선수들의 레전설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